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불법 증거 수집과 강압 수사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18년 10월 광산서에서 납치, 감금, 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불법 취득해 조작하고 욕설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CCTV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진술을 강요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봤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어제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국민에게도 실망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휘부 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오전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광주 지역 경찰의 대응으로 조직 전체가 비판받게 된 데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이 경찰의 불신으로 번지는 데 대한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일면식 없는 17살 고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범죄를 두고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야권에선 범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뜨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버린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만 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인 여권의 선택이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지만 야권의 총공세가 경찰 수사, 특히 암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고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했다며 수사기관에 경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진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다는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오해만 커질 거라며 여전히 공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건데 유력 주자들은 앞다퉈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음험하게 당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선 안 된다. 이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아니다. 비판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무슨 친석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반발은 재발절인 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으로 호칭하며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 셈은 없습니다.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일련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 이번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상의를 입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정권 보장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죠. 지금도 본인 행위 인정하다 생각하십니까? 다만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기로 결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데 A씨 측은 오히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용품을 경기장에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권한이나 법적 능력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71건, 17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40대 여성 1명은 지난달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60대 남성 1명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첫 상고심 선고도 예고된 겁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가운데 1,200만 원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한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열이틀 빠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3개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상한 SK하이닉스가 첫날 공모가보다 13%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SK하이닉스 미국 예탁증권은 공모가 149달러보다 13.1% 오른 168.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70달러의 거래를 개시해 오후 한때 15.9% 급등하는 등 13%에서 15%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조정에도 반도체주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한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확실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 오프닝벨 행사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시장 구조와 관련해 확실한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고 본다며 옛날과 같은 공급 과잉 패턴의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니라면서도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방법을 논의하려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정부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토론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과 이윤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주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을 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초과 이윤 재분배 공론화를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1야당은 물론 주주단체와 학계 등에서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결국 반대 여론의 부담을 느낀 정부는 지방선거 이틀 전에 열기로 했던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장관이 말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나 사회 연대 임금 단어는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AI 산업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사회 안전망 확대가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과 이윤 재분배가 토론의 핵심은 아니고 혁신 투자나 사회 안전망 속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속도뿐 아니라 수위도 낮춰 보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날로 오르는 추세에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못 이긴 청년층 등의 전세 수요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옮겨 붙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노영주 씨는 최근 서울 신도림에 전세로 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전세난 속 발품을 팔다가 매물을 발견한 당일 곧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보증금은 부담이지만 조만간 더 오를 것 같아 행동을 서두른 겁니다. 결혼 준비는 1년 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던 집값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예상치 못한 상승의 부담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7억 5천만 원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억 2천? 7억 5천? 이 정도 사이. 전세가 너무 귀해서 그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치솟는 전세 가격은 서울의 신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84제곱미터 아파트도 서울에서 전세를 새로 구하는 경우 재계약보다 평균 8천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6달 사이 격차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증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된 재계약과 달리 신규 계약엔 시세가 그대로 반영된 영향입니다. 결국 청년층이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들고 대신 찾는 지역은 서울 주변 경기도 일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결국은 이사 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제 이 고척교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광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천으로 가거나. 서울과 가까운 곳 위주로 수요가 옮겨가며 올해 상반기 광명과 안양, 구리 등 일대의 전셋값도 연쇄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지만 지난해 4만 8천 호에서 올해 2만 7천 호로 줄어든 서울 입주 물량은 내년엔 1만 7천 호까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약하신 분들이 4년이 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5만 세대가 도래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월세난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등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며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되찾기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요청에 따라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이 끝났다는 걸 이란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 때 밝힌 휴전 종료 입장을 SNS를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To me, I think it's over. I don't want to deal with them anymore. They're scum. You know what scum is?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미국 재무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란 자가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은둔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애초에 이란 공세에 못 이긴 미국이 휴전을 원했던 거라며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란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편드는 동안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선 안 된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We stand with our partners in calling for de-escalation and return to diplomacy. And we welcome reports that both sides are returning to talks.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어렵게 이뤄낸 평화의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에게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연안국인 오만을 방문합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아락치 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오만을 찾아 급변하는 중동 영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 쪽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이번 장맛비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어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개시되는데 오후 6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의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 자구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를 회복하고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문 제작과 디지털 보도 등 언론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번 워크아웃을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전면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TBS의 노조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 된 서울시 의회 민주당은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나섰지만 법적 문턱에 막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TBS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서울시 의회 조리안 통과로 생사기로에 놓인 TBS. 2년 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겁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물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 개회 전 TBS 예산 지원 복구를 1호 조례로 추진하려 했지만 이를 위한 근거가 법원 문턱에 가로막힌 겁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은 앞서 YTN과 통화에서 공익매체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며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강버스나 종묘 앞 고층 빌딩 재개발, 광화문 감사의 정원의 밭들어총 조형물과 달리 TBS 정상화는 구성원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연기관 지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경우 타당성 검토 등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판결 하루 전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행정소송 결과 뒤에 숨어 방관하지 말고 TBS 구성원들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배재고등학교가 법원에 출전 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혐오 응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재심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배재고 징계 재심의 안건을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공정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일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20일 공정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공정위가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대폭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에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윕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빌보드는 미국인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윕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스윕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스윕의 작곡가 일부를 포함해 업계 여러 곳에 같은 제목의 데모곡을 보냈으며 스윕과 데모곡 사이에 제목과 리듬, 가사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스윕은 명확한 독립적 창작물이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은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 1k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은 28.8도, 포항도 26.8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또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가 34도, 대구와 포항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청과 전북 일부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